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 다음 주 열릴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야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 이 대표는 초청에 화답을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민생 현장은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어제 5분 정도 대화를 했고 이 자리에서 첫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이번 총선의 결과 범야권이 192석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무더기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공한 입장에 처한 것이 분명하고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 최근에 두 가지 NBS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제까지 그 취임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영수회담이 소위 이루어지게 된 그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조금 이례적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어떤 뭐 만나서 협상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사전에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조율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의제도 설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모두 치우고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당사자끼리 통화를 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 이루어진 것도 또 전격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사실 여당의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점에 있어서는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네, 또 날짜나 누가 배석할 것인지 형식 같은 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혹시 뭐 들리는 이야기 있습니까? 일단 뭐 한 언론을 통해서는 뭐 날짜가 며칠로 정해졌다 뭐 이런 보도가 있기는 했었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배석을 누가 할 것인지 형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어떤 부분들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1년 11개월 만에 드디어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의미만으로도 국민들께는 꽤 큰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현주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든다는 측면에서는 두 분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도 앞서 해주셨는데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주 만에 11%포인트 급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나온 결과인데 이게 지금 오후에 통화가 있었고 이 조사가 실제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이 회담이 성사되면은 이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부정평가 사유를 보면 소통 부족의 그 사유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소통을 잘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이번 그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이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형식적인으로 흐르겠죠. 이런 뭐 지지율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영수회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의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22대 개원쯤에서 의석 구조를 보면 이제 초당적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하겠다. 그러려면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이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회피했던 이유가 뻔하다. 그러니까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초당적 행보를 시작했다. 예.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먼저 통화를 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국정 운영에 그럼 좀 변화의 신호탄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그 회담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8월에 취임한 직후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그랬었죠. 수차례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1년 8개월 만에 지금 답장이 온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아직까지는 이걸 좀 의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총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상황 인식을 못하고 계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아까 그 여론조사도 봤지만 여론조사 결과 정도가 나와야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신다면 과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아까 봤던 그 유튜브 방송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태도, 화요일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무분별한 그 현금 살포,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이런 식의 기조를 만약에 이어간다면 그리고 아마 첨예한 아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다뤄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이것이 과연 대화의 물고, 협치의 물고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란 표현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영수회담 테이블에 이 내용이 실제 쟁점으로 올라올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대표가 어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겠다 실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 조금 전에 아마 발표 지금 했을 텐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독재적이죠. 하여튼 강한 야당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책임지는 야당. 그냥 견제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의제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이야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 야당에서 이제 국정 기조를 바꿔라라는 것을 상당히 캠페인에서 이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국정 기조를 바꾸라 하면 지금까지 이제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윤 정부에서는 추구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바꿔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재정 건전성을 가장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과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뭔가 결과를 내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 25만 원이 아니라면 그보다 좀 금액을 조정한다던가 혹은 국정기조의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또 논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는 데는 두 분 다 골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재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물론 뭐 대통령은 직접 만나서 독재하십니까 이러시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또 막혀 있는 국정이나 또 협치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라든지 특히 두 분 다 민생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그 민생이 어려움을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민생 문제와 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민생 문제 해결 방안의 시각 차이가 정말로 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거절하신다면 그것에 맞는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함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책을 반대하신다면 그럼 집권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렇게 꽉 막혀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뭐 어떤 내용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번 대화에서 인사 이야기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사실 이번 주 안에 비서실장이나 총리에 대한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제기됐지만 이 시각까지는 지금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총리가 특히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대화에서 뭐 가령 그동안 나왔던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은 100%. 100%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 총리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총리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총리 인선에 대해서 또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에 이럴 때는 헌법상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강요 제청권이 있어요. 이 제청권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 인사권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할권이 있으면 내각 통할권. 그러니까 사사건건 만약에 총리가 대통령의 행정주의 수반원의 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은 더욱더 레임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 총리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지만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총리 후보자들을 제시하고 어떤 자라고 의견을 물을 건 제명하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정도의 내각에 대한 인선이 오고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총리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 10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기 지금 영수회담 후에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발표될 가능성 이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전 영수회담에서 보이는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는 아마 인물보다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야당도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야당 인사, 야당 출신 인사,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 출신 인사지만 탈당한 지 벌써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야당 인사로 보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 그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 그런 좀 하마평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협치를 빙자한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게 영수회담 전이었습니다, 제안. 그때 영수회담 제안이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의 제스처가 정말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부인했지만 실제 박영선 전 장관을 비롯한 뭐 야당 성향의 인사까지도 고려한다면 그런 거 태도 전환을 민주당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이느냐.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셨는데 뭐 금액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전 윤 대통령이 오히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다면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또 마냥 거부하고 공격하기는 좀 난감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런 식의 윤 대통령의 좀 그 전환적 태도가 있다면은 아마 야당도 동의를 많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이후에 국무총리 인선이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이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정부는 어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총선 전에 이 증원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어제 입장이
다소 변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의정 갈등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 시에 사실 그 2,000명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고수를 하시는 거냐라는 좀 그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것은 어떤 통일된 새로운 방안을 과학적인 방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약간은 문틈을 벌어뜨려 놓는 그런 이제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국립대 총장들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그 입시 요강 그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서 한 1,700여 명 정도까지는 줄어들 수 있는 지금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한 발짝 좀 거두어드리는 그래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의료계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전국 그 대학 교수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숫자 면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좀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또 회의를 여는 만큼 실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오늘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면서도 또 이 대표에게 뒤질세라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이 제안한 만남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변화를 조금씩 보이고는 있지만 조국 대표나 뭐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만날까요? 저는 조국 대표를 뭐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도 거의 취임 이후에 2년 가까이 돼서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 때문에 그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받드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국 대표와 만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본인도 만나야겠다. 그리고 만나서 예의를 갖추고 단호히 할 말이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도 조국 대표의 어떤 조국 혁신당의 입지라든지 존재감은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담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만나자라고 공세를 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뭐 12명의 당선인을 배출을 한 제3당인 만큼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제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 뭐 지금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짚겠습니다. 먼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수원지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진술 녹화실에 유리창이 작아 교도관들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이 수원지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길이면 170cm에 달해 상황을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상황에 관련된 논박만 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회유했다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 이것만 갖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맞지 않고 그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그분과 이화영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으로 회유를 했는지에 대해서 회유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유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어디서 언제 누구와 같이 있을 때 했는지는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때 늘어나는 정황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회유 내용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께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방북 대납을.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내용을 진술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라고 한 것인지 이런 회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논박이 있게 되면 언제 했다, 어디서 했다 그 뒤따라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연어를 먹은 게 나와요. 먹은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거 봐라. 회유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구성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실이 큰 사실을 입증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저런 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라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김광민 변호사한테.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를 저렇게 되는 거다. 거꾸로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지금 술자리 장소로 새롭게 지목한 이 진술 녹화실의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양쪽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반박에 재반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또 자료를 제시하면 또 검찰 측의 얘기에 좀 신빙성이 실리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또 이런 자료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밝혀야 되는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은 또 그것도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들리고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측이 지금 사진을 제공한 이후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나 뭐 관련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찰 측 얘기가 지금 반박이 아직 좀 통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뭐 조사권이나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원지검도 찾아가고 자료도 요구하고 또 밝혀라, 더 제공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의지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그래도 좀 신뢰를 했던 이유는 지금 그 재판의 상황상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굳이 이렇게 금방 탄로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6월 7일 날 1심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태 전 부회장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쪽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발언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그 상황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구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창고라는 그 1315호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그림을 그린. 근데 그 이후에 그 처음 이후에 계속해서 신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결국 일관성과 그 구체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떻게 말을 믿고 왜냐면 그 상황적 판단 때문에 믿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국기문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좀 더 나오지 않는다면 당으로서는 좀 매우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 여부를 놓고 내용이 계속 부딪히는 건데 이 술자리 회유가 처음에는 있었다고 했다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종이컵에 뭘 따라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검찰이 지금 말이 계속 바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없애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말 바꾼 게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에요. 작년부터도 말이 바뀌었다가 이번에 지금 음주 여부를 놓고 이렇게 공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를 놓고 지금 본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는 본인이 술을 마셔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의 경우는 종이컵에 뭘 따라줬는데 보니까 술이길래 안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여부조차도 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뭐 일시, 시각, 음주 여부, 심지어는 교도관이 입회를 했느냐,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도 지금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말이 바뀐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신뢰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앞으로 6월 7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5년형이 구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상당한 그 선고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의 여부를 놓고도 이렇게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양의 중형이 선고가 되게 된다면은 입건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그 기소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근본부터 좀 흔들어서 이 신빙성 자체,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 회유를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판결의 신빙성조차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 부지사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도 입장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술을 마셨다라고 지목되는 일시나 장소도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고 특히 음주 여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번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검찰이 꼬집는다는 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술판 의혹에 대해서 제기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진술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 검찰이 꼬집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는 이제 특정된 날짜에 대해서만 반박하지 말고 전체 정보를 공개해라라는 취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더라도 뭐 최소한 3개월치의 출정 기록이나 출입 기록이라도 전체를 다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작년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에 미흡한 부분도 좀 다시 채워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전체 기록을 아마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시기를 어느 정도 정해서 전체 기록을 공개하라, 이게 지금 입장인데, 일단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은 어제 오전 이후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역시 정면 반박했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 들어보시죠.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주말에 조사할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부치가면서.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 쪽에서 진술에 대한 어떤 회유, 그런 걸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전혀 뭐 그런 건 좀 없고요.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점. 기억이 아니고 그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검사 휴게실을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 이제 교도관이 못 들어가니까. 가서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도관들이 바로 옆에 입회해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저는. 검사 휴게실 안에서. 예, 그 안에도 의자가 다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대기하는데. 진술 녹화실 같은 경우에는 찾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이제 그린 그림을 또 공개를 한 바가 있고, 이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 창고 등등이 장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연어 요리를 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술은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없다. 왜냐하면 술은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검사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뭐 자백을 유도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자백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유도하든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담배를 피게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한 20년 전에. 술은 왜 안 되냐면 검사 입장에서도 보면 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사가 본인이 결제해가지고 연어를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근데 쌍방울 직원으로 하여금 사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연어를 사줬다, 그다음에 뭐 술을 마시게 했다, 뭐 누구누구가 같이 한 방에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화영 그 전 지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2022년도 9월 달에 이화영 지사 구속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화영 씨에 대해서 아무런 민주당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2023년도 7월 달경에 7월 18일인가요? 언제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가면서 갑자기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부인도, 배우자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배우자분이 옥중에서 탄원서까지 갖다 냅니다. 그 탄원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런 주장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들은 얘기일 수 있어요. 연어를 먹었다고 하더라, 그다음에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장소를 헷갈릴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헷갈릴 수는 없어요. 들은 얘기는 헷갈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검찰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이화영 지사의 저런 목적은 단 하나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길 하나. 그리고 본인이 했던 진술. 2023년도 7월 달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것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대표가 보고했다는 것도 있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진술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 재판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있어서 재판부로 하여금 본인이 보고했다는 진술을 선택하지 않게끔 하는 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는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에서 나타난 대로, 일단 장소 틀리죠. 그다음 술 먹었는지 여부 틀리죠. 참석자 틀리죠. 이런 것들은 저는 해결 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책위까지 꾸려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저는 공권력 남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편집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응하는 이 당내 특별 대책단도 꾸렸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과연 이화영 의원의 말이 맞다면 말이죠.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야당 대표를 끝내는
올가매서 구속하려고 하는 작태입니다. 끝내는 이화영 의원이 양심 고백을 하는 이 상황은 검찰이 스스로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고, 검찰의 조작수사, 협박과 회유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 증거조작 등 검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만약 위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꾸린 당내 특별대책단 친명계인 민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을 담당한 대장동 변호사 출신 당선인 5명도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당선인 13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는 무슨 뭐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검찰에게 어떤 자료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계속 요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인 중심으로 지금 대책단을 꾸린 것이고요. 근데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의 말에서도 나왔고 지금 당에서 그 얼마 전에 서부지검을 그 수원지검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의 발언들도 보면은 당내 의원들도 조금의 약간의 기류 변화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화영 의원의 말이 맞다면, 그리고 그 수원지검 앞에서도 전부 모든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이라면 이렇게 단서를 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그냥 양심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100% 사실로 그래도 받아들이고 대응을 했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심적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단 1%에도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활동을 위해 대책단을 꾸린 것이지 뭔가 또 그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자료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런 것들도 좀 더 밝혀라 이런 식의 활동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 속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대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라인을 구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사실상 그 여러 대장동 관련 사건 내지는 뭐 김용 피고인이나 정진상 씨 이런 분들의 변호인들이 공천을 받고 과연 총선에 나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분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하고 상당수 이번에 22대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요. 마치 이 수원지검에 저렇게 당선인 30명 규모가 가서 규탄 대회하고 하는 거 보면은요. 이게 무슨 거대한 로펌이 아닌가라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 방탄 라인은 더 공고히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총선 이후에 처음 열린 최고위에서 이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것은 뭐 국정기강 문란이고 국정농단에 가깝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과연 이 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뭐 특검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른 일인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당화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셨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어제 총선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당 쇄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총선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공감 능력을 좀 상실했다. 민심의 괴리가 지금 당 지도부, 어쨌든 영남 중심의 그런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난 민심이 후보들 개개인의 개인기, 개인의 노력 이런 모든 것을 쓰라미처럼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이지 않았나. 공천도 성찰이 필요하다. 당내 민주성 회복돼야 된다. 그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울먹울먹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 꿇고 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많은 낙선자들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다. 수직적 당정 관계 누적의 결과다. 대통령실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이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낙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역에서 다니다가 만난 분들이 한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런 이제 낙선자분들의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들을 당연히 흘려들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차곡차곡 쌓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측면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것들을 저는 이제 뭐 혁신형 비대위냐 아니면 전준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다툼이 아니고 당대표들이 이런 그 낙선자들의 여러 가지 토로를 공약으로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공약들을 보고 당대표를 뽑는 이런 식의 선순환이 돼야지만 혁신형 비대위냐 아니면 조기전대냐 갖고 또 다른 다툼이 수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기서 나온 분들을 이제 사무처에서 다 메모를 했겠지만 어쨌든 저 부분은 당선자 대회를 또 한다고 하니 거기서도 추임받은 이후에 저 부분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지 해칭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기서 나온 것만 갖고 고민할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정치 지형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아깝게 졌다. 이것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깝게 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갈등 구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생산적으로 당의 어떤 제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영남 중진 중심의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대구 달서병 권영진 당선인은 선거 때는 영남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하고 또 영남 탓이냐 이런 발언까지 또 했습니다. 도로 영남당이 돼선 안 된다. 대통령실이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낙선인들이 모여서 이제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엄숙하게 또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당선인 총회에서는 뭔가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국민들께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좀 당선된 분들이 물론 당선됐으니까 기분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 낙선하신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뭐 본인들만 기뻐할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당선인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쇄신에 대한 쓴소리가 좀 더 나왔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또다시 당선인 총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좀 더 쇄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영남당이 된다 또는 이제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두고도 당내 갈등이 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당의 근본적인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과연 이제 험지가 되어버린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벌써 이 영남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게 서로 간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기대를 기대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권영진 당선인 대구 달서병에서 당선된 분인데 SNS에다가 영남 탓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차기 당 지도부를 놓고 일단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와 있고 수도권에서는 윤상현 의원하고 또 이 권영진 당선인 간에 뭔가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영남 그리고 수도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총선의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것은 저는 무기력과 패배주의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통절한 반성 그리고 왜 패배했나에 대한 분석이 나왔어야 마땅한데 그 당선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영남 아닙니까? 이번에 90석을 지역구에서 얻었는데 3분의 2가 영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19석을 얻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전국 정당을 표방해서 254개 지역구에 전부 후보를 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국 정당, 정부 여당이라는 그 내용,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영남 쪽에서
뭐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왜 영남만 가지고 또 탓을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처절한 그 반성이 없는 것이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 혹은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보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좀 미비한 이런 그 반응보다는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 모두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첨언하면 사실은 이게 지도부가 영남 일색이었기 때문에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거 전략이 혁신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 절실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애들로 표현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당권 주자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당을 혁신시키는데 일조해야 되는데, 당권 주자들이 당내 계파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그래서 말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 같으면 공약 담아서 내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의 건설적인 행보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어제 6개 법야권 정당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기자회견 자리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법안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카메라의 한 앵글에 잡혔습니다.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목적성을 띠고 나란히 선 건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주제가 최상병 특검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 6당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당을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때 기자회견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그때 최상병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뭐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한 뭐 개인적 감정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의 방향을 야당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도 건에 대해서는 야당과 함께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근데 일각에서는 뭐 교섭단체 구성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3지대 구성 과정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사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측과도 합쳐졌다가 다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수 5명, 국고 보정을 받기 위한 의원수 5명을 구성하기 위해 사실상 국민을 속였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섭단체를 위해서 성향이 맞지 않는 단체끼리 좀 모인다, 그룹 정당들끼리 모인다, 분명 추가적 비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그냥 이 해당 하나에 대한 이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맞았던 것, 그 정도 그 이상의 해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지금 분석이고. 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경우 재의결 여부가 불투명한데 민주당은 어떤 전략일까요? 사실 전략이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 최상병에 관련한 특검법은 이미 작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올해 4월 3일에 이미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민심은 결국 정권 심판의 도구로 민주당을 쓰시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한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는 그 민의를 받드는 측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만약 대통령께서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라고 한다면 21대 국회 내에서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2대 국회에 가서 새롭게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8표만 이탈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되면 또 재의결해서도 또 통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이 이탈하면 파장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 다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성인 동영상 배우들이 참가할 걸로 예고됐던 성인 페스티벌이 여러 지자체의 반대 속에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남성들의 본능은 범죄냐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공방이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는데 상당한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자체 중에 서울시, 강남구 이런 데서 이제 성인 인증을 하고 성인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이 주로 여성 관객들이 대상이 되는 19금 뮤지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하는 마당에 과연 남성들의 본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악마화를 해서는 될 것이냐.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대남을 겨냥한 여러 또 공약 사항들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혁신당이 이제 3석을 차지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젊은 남성들을 겨냥한 소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젊은 남성의 민심을 노린 것이다 이런 반응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개혁신당의 지금까지 행보가 20대 남성에 좀 어필하는 정책들을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그런 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천하람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 가치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연설 이후에 모든 연설에서 자유란 가치를 엄청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유란 가치가 보수 진영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인 만큼 개혁신당도 결국은 보수에서 파생되어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이지 20대 남성을 타겟팅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전 행보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좀 과한 해석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 어제 유튜브에 올려서 이런 행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다시 지금 서울시 입장을 냈고 이 행사 주최 측은 규모를 더 늘려서 다시 행사를 열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논란이 계속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